지금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혁신 방안을 위한 토론회 1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간사 김가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장애인 복지 관계자 여러분, 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내빈 한 분 한 분이 소개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재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종로구 당협위원장 최재형 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가톨릭 장애인 사도직협의회 김재섭 비안내 신부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이사 김종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장애인 복지시설협회 박민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협회 김광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 자리에 착석하지 못하셔서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시설협회 엄종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신 국민의힘 김재석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김재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애인 거주시설 혁신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우리 김연아 대표님을 만나게 된 인연은 한 3년 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전장현의 시위가 이제 4호선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었고, 제가 있는 지역구가 도봉구 갑인데 저희 지역 주민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게 4호선입니다. 사실 4호선 1호선 2개밖에 없어가지고 4호선을 거의 이용을 하시는데, 저도 그 당시에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굉장히 그 출근 시간에 늦거나 아니면 때로는 방송에 늦은 적도 제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비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제서야 부끄럽지만 제가 좀 자세하게 알아보게 되었고, 이것저것 찾아보는 가운데서 그 피켓에 들고 있는 시위 문구를 제가 좀 발견하게 된 게 바로 탈시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왜 지하철을 점거해 가면서 탈시설을 요구하느냐라고 제가 고민을 해보고 따져보니, 세계의 어떠한 장애인 그 이동권 관련한 시위에서도 이동권에 집중을 했지 그 밖에 다른 이유를 대서 시위를 한 경우는 사실은 전장현이 처음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그럼 탈시설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는 어떤 사업인 거냐라는 연구를 제 나름대로 좀 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탈시설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걸고 이루어지는 모양들을 보니 때로는 굉장히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도 제가 어떤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고, 도대체 탈시설을 어떤 이유로 왜 우리가 예산을 주어야 되냐, 이런 문제의식으로 꾸준하게 발전을 하다가 우리 김연아 대표님을 만나게 됐고,
우리 지금 거주시설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그제서야 제가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는 건 아닙니다. 그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면 좋겠다. 정말로 장애인들이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으면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게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돼야 된다. 법적인 보완이 돼야 된다는 문제의식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분야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분들과 문제의식을 거의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국회 내에서 욕을 먹는 일이 있더라도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앞장을 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되는 많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잘 받아들여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같은 이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헤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10시에 정무위 저희 전체 회의가 있어서 끝까지 자리는 못하겠지만 저희 보좌진들이 배석을 해서 오늘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제가 이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 다 학습하고 복귀할 계획입니다. 언제든지 저희 의원실 문을 두드려 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또 알려주시면 제가 챙길 수 있을 만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또 이 보건복지 간사로 계시는 김미애 의원님께서도 직접 참여해 주셔서 같이 자리해 주셔서 너무 저도 큰 힘이 되고요. 최재형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같이 계셔서 제가 마음이 든든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내빈분들 그리고 오늘 청중분들께서 많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학 의원님의 뜻깊은 대회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격려하는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종로구 당협위원장 최재형 전 의원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민의힘 종로구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최재형입니다. 제가 21대 의원할 때는 들어올 때 줄도 안 서고 편하게 들어왔는데 오늘은 아침에 아마 오늘 우리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줄이 길어가지고 한참 기다려서 출입증 쓰고 들어오니까 조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이제 장애인 주거 선택권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제 탈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정책의 방향이 우리 중증 발달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또 주거에 관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중증 발달 장애인들의 또 그 가족들의 주거에 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오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중증 발달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은 사회와 통합을 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같은 목표를 가지고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자꾸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데는 순수하게 우리 발달장애인, 중증 발달장애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장하려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또 다른 의도를 가진 그러한 세력들의 노력이라 그럴까요? 간섭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꾸 꼬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발달장애인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자꾸 여러 가지 좀 순수하지 못한 목적 때문에 이것들이 꼬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됐고 아마 27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법률가 입장에서 가만히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또 지금까지 그 장애인 주거 시설에 관한 논의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알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법률에 좀 약간 이상한 점을 좀 제가 느꼈습니다. 장애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그냥 쓰면 되는데 모든 장애인, 어떤 때는 또 모든 장애인이라고 돼 있고 어떤 때는 장애인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게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모든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아마 전 발달 장애인들을 다 시설로부터 좀 어떻게 말하면 탈시설시키자 아니면 쫓아내자 뭐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해석하고 좋게 적용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세심한 법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오늘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장애인 거주시설에 관한 논의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고 또 개최하는 것이 이렇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 뭐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를 개최하도록 해주신 우리 김재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시고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그동안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서 많이 고민해 오신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고 결국은 우리 정말 스스로 이 자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증 발달 장애인들이 주로 관심 대상인데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통합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국가는 특히 이제 뭐 정부와 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하는 국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들이 모아져서 실질적으로 정책과 입법에 반영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염원히 모여서 우리 중증 발달 장애인들이 인권과 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재형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구의 출신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6년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22대 들어와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재형 전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주제는 국회에서 의원들이 참 다루기를 버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워낙 막강한 힘이 또 상대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많은 일들을 하면서 꼭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떨 때는 용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오늘 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김재석 의원께서 용기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몹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16년간 변호사 활동하면서 그냥 사회에 조금이라도
함께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소아영아재활원이라고 우리 저기 남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 변호사들이 해마다 가서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우리 지역에 반송에 아이들의 집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가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받고 20대 때부터는 반여동에 영광재활원이라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전부 다 거기에서 거주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은 거주하진 않고 출퇴근을 하면서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장애인들의 삶을 그래도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아까 우리 최재형 원장님 말씀처럼 모든 장애인은 누구나 똑같이 좋은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자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고 그 개인의 존엄을 진심으로 보지 않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특히나 그 개인이 본인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더 심각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같은 토론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토론회에서는 모두 열린 마음으로 그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마음으로 저는 토론이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다행히 오늘 발제와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가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평소에 존경하고 꼭 뵙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뵙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겸사겸사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국회에서 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데 온전히 제 마음을 다 담아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혁신 방안은 이 책자에 보니까 핵심이 이건 것 같습니다. 19페이지에 직업재활시설에 홀로 출퇴근이 가능한 중증 발달 장애인과 거주시설에서 홀로 화장실 가기도 어려운 중증 발달 장애인을 같은 잣대의 기준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옳으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것은 달리 해서 각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각자 거기에 어떤 욕심이 개입되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장애인 거주시설 혁신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꼭 존엄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걸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 준비해 주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김현아 회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거주시설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 여러분의 일상이 이어지는 소중한 생활의 터전입니다. 특히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한 발달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설 환경 개선, 인권 모니터링, 종사자 교육, 거주 지원 정책 등을 통해서 장애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자립과 보호가 균형을 이루고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는 거주시설, 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울시가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현장의 지혜를 모으고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뜻깊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외국과
축가를 불러주셨던 한국 여성 리더 합창단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다섯 해누리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의 시설장이며 천주교 수원교구의 사제인 이중교 야고보 신부입니다. 제게 주어진 30분의 시간, 그래서 정확히 38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중간에 있는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와 제가 걸어왔던 길이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와 많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장애인 중증 거주 시설의 시설장을 맡고 있지만 2009년도에 사제 서품을 받은 뒤 다른 교구 신부님들과 달리
사회복지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나라 최대 이용인이 출퇴근을 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의 시설장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센터장도, 그리고 그 이전에는 지역사회의 복지관의 기관장으로도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사회수석이신 문진영 교수님의 제자로서 서강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강대학교에서 사회복지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회복지 쪽으로 연구도 하고 있는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이상에 대한 저의 소개를 마치면서 이제 서론의 첫 번째 글자인 노벤디 알리스라는 라틴어의 용어에서부터 출발을 할까 합니다. 노벤디 알리스라는 뜻은 9일간의 장례 기간으로서, 누구의 9일간의 장례 기간이냐면 바로 가톨릭교회 최고 수장이신 교황님의 장례 기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오랜 전통에 따라 차기 교황 선출에 대한 언급을 일절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가장 최소한의 도리로서 고인에 대한 죽음을 애도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종하신 뒤에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황님께서 보여주셨던 많은 사랑의 업적으로 비가톨릭 신자분들도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각 교구의 주교자 성당에는 빈소를 마련하여 많은 신자분들이 기도와 함께 교황님의 죽음을 같이 애도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생각지도 않은 불청객이 등장을 하여 정말 깡패와 건달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이 시대에서 영화, 드라마, 소설 등의 많은 소재 중에 항상 인기 있는 소재 중 하나는 깡패와 건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깡패와 건달은 아니라 경험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비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세계를 알 수가 있으니 깡패와 건달들도 상대방의 수장이 죽었을 때에 그 허점과 빈틈을 이용하여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음을 애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요 도리라고 깡패와 건달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깡패와 건달들도 알고 있고 행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그 죽음을 이용하여 빈소에 난입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외쳤던 이들과 함께 과연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번 발제를 부탁을 받으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제가 직접 작년에 경험을 하였던 경기 남부 장애인 권익 옹호 기간에 장애인 권익에 관한 모니터링을 같이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많은 청문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항상 등장하는 두 존재가 있으니 하나는 질문을 하는 사람, 하나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올랐다는 것, 마찬가지로 저 역시 한 기관의 시설장과 센터장을 맡게 된다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짧지 않았던 인생의 길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수많은 가치관, 사상, 언행, 행동 등은 그가 어떠한 길을 걷는지 볼 수가 있기에 항상 청문회를 비롯하여 그의 사상에 대한 검증은 빠지지 않는 필수 요소입니다. 경기 남부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에서 작년에 갑작스럽게 16개의 시설을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과연 극과 극으로 대립되어 있는 이 중대한 사안에서 과연 중립을 지킬 수가 있을까? 저 센터장이 걸어왔던 길과 이 기관에서 보여줬던 행태가 있는데 과연 중립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그리고 16개 시설 중에 딱 한 시설, 바로 제가 속해 있는 2, 5 해누리만
그 모니터링 결과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과정과 이 결과에 나타난 부분들을 먼저 본론으로 바라보고, 두 번째 본론으로서는 가톨릭에서는 왜 이토록 극과 극의 정책에 있어서 끝까지 끈을 놓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이에 대해 어떠한 것도 생명 앞에서는 우선시 될 수 없다라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말씀으로 본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 모니터링의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이것은 무슨 학문일까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업과 이 학문은 경제학, 전자공학과 아닙니다. 사회복지학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이며, 그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연구의 윤리적 고려와 엄격성을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주어진 패널을 통한 양적 연구를 제외한 사회복지 모든 양적과 질적 연구에서 IRB 윤리심의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분명 제가 가져온 책자인 이 결과서에도 이 연구는, 이 모니터링은 양적, 질적 연구로 수행을 하였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발전, 우리는 민주국가에 살고 있죠. 이 민주주의에서의 가장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참정권이며, 이 참정권의 발전과 함께 민주주의의 역사는 함께옵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38조에 의거하면 위식이 불분명하거나 중증 발달 장애인과 같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거소인 투표를 허락을 해주고 있으며, 대리 신고와 대리 투표를 할 수 있고, 중증 발달 장애인분들의 첫 번째 대리 투표자는 바로 그들의 부모입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의 정황에 따라서 경기 남부 장애인 건익 옹호 기관의 센터장이 왔을 때에 저희 부모님들은 단 한 가지만 요청을 드렸습니다. 면담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와 면담을 하는 그 질문지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바로 그 옆자리에 있었지만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그들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동의를 하신 부모님들의 자녀와 모든 행정 서류와 모든 시설을 공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과정은 밝혀지지 않은 채 이 결과서에도 오직 16개 시설 중에 15개만 참여를 하였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아니, 개인 사비로 하는 연구도 아니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운행되어지는 기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것들이 이토록 유착이 짓밟힐 수가 있는가? 과연 저기에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없었단 말인가? 하여 저에게 주어졌던 지난 공문들을 살펴보았더니 어디서도 발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이 올해 새롭게 센터장님이 바뀌시면서 올해 바뀌신 센터장님은 거주시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며 모든 것을 공개를 하시기에 작년에 자료를 보았더니 역시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회복지 전문가가 2명이 있었지만 이 2명은 땡땡 모모 대학교의 같은 소속의 연구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땡땡 모모 대학교는 언론에서도 공공연하게 드러난 있듯이 지금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는 한 정책과 함께 연대와 동맹을 하고 있는 수많은 모습을 보여왔기에 그래서 비공개를 했던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의 연구 용역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사회복지 전문가를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그들은 과연 사회복지 연구자로서 가장 기초적인 것까지 무시하면서 왜 이러한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을 해야만 하였던가? 결국 이러한 인간적인 기본적인 도리와 상식이 통하지 않기에 계속해서 중증 발달 장애인의 거주시설의 문제는 심화가 되고 있다. 두 번째 본론으로서 이제 이 모니터링의 결과의 재현 중에 많은 부분 중 제가 2가지를 함께 바라보자 합니다.
제 발표문 중에서 짙은 화살표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들의 제언이고, 색깔이 없는 부분이 제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네모칸에 있는 부분에서의 핵심 요지는 한쪽에 편향된 정책을 하고 있는 이들도 권리, 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세 가지 30인, 15년 농촌, 30인 이하가 15년 이하가 농촌 지역이 모든 권리 지표에서 낮게 나타났다. 왜 그렇게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이들도 밝히고 있듯이 2011년도 장애인복지법 제59조를 개정하며 2012년부터 30일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30인 이상에는 물리치료사와 언어치료사와 자극치료사가 권리로서 필요하고 30인 이하에는 필요 없다는 말인가? 정부의 정책이 분명 잘못이 되었다면 세월이 흘렀음에 분명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는 제 책의 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네모 박스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하나의 용어가 있으니 바로 최중증 발달 장애인이라는 표현입니다. 현재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발달 장애는 두 분류이죠. 중증과 경증. 그런데 정부에서 시행되어지는 모니터링 사업단 안에서도 최중증이라는 용어를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단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각 지자체에서 전국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 센터 개소를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장애인 등급제에 대해서 분명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면 분명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제 소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예전 시설에서 80명 이용인이 출퇴근을 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시설장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의 80명 대부분의 이용인 분들은 저와 의사소통을 넘어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시고 당연히 대부분 거의 100%가 홀로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있는 둘다섯 해동의 똑같은 80분은 저와 의사소통 당연히 거의 대부분이 되지 않고 100% 홀로 버스와 지하철 타고 출퇴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80명과 이 80명 모두 똑같이 중증 발달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 김 의원님께서 축사 때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직업재활시설과 거주시설의 이용인을 함께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정책의 잘못된 발상이며 저는 이 발표문에도 나타나있지만 활동가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라고 100번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라면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어를 해야지 이 인권 모니터링에서처럼 마치 시의 지자체의 지도 점검에서 하는 것처럼 이들은 체험홈에 대한 이용인은 중증은 경증은 이미 다 밖으로 자립을 하였고 이제 중증만 남아있다라고 강변하고 있음이라는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과연 했어야 했는가. 그리고 이 체험홈에 대해서 이들은 거주시설은 체험홈을 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프로그램 형식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실질적인 문제는 그들은 전혀 모르는가? 그렇다면 이미 그 기관은 작동을 상실한 겁니다. 20년째 발달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력은 다들 아시다시피 동결입니다. 자, 그렇다면 체험홈으로 운영되어지는 정말 이들이 이야기하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분들은 24시간 케어가 필요한데 거주시설에서 활동지원사를 사용하여 그들을 파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체험홈에 운영되어지는 인력은 결국 우리 본관에 있는 직원이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20년째 동결이 되어서 지금도 3교대를 운영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러한 현실에 대한 모니터링의 결과는 전혀 반영되어지지 않은지. 두 번째는 체험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저희 둘 다서 해누리의 프로그램이가 아닙니다. 먹고 자고 입고 냉난방비, 공공요금 이것도 모두 정부의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100%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법인과 가톨릭 신자들의 후원금으로 그것을 충당을 하고 있으며 이는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거주시설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험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운영비에 대한 부족을 이 부분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을까? 적어도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다루는 권익 옹호 기관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두 가지의 본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가톨릭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하나의 착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드리면서 본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2010년을 전후로 하여 우리나라 신부님들 가운데서 외국인을 사목하는 신부님들 사이에 작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예산이 많다라면 당연히 도와주는 것이 많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은 한정적이고 이 한정적인 예산으로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를 믿고 있는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데에도 부족한데 2010년도에 교황님께서 즉위하신 전 세계 외신들은 교황님의 외부 사목 방문지로 어디를 선택하실까를 곤두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 첫 번째로 선택하셨던 사목 방문지는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람페두사라는 섬으로서 난민 수용소가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그곳의 난민 수용소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난민들도 마찬가지이듯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인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교황님께서는 그곳을 첫 번째로 방문하신과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모든 형제들이라는 회칙을 반포하시면서 이 세계, 특히 한국교회 위주 사목의 난민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며 착한 사마리아에 대한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착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남한과 북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한 유대인이 예리코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 강도의 습격을 받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유대인이었던 저처럼 사제 그리고 제사를 집전하는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지만 그의 적대자였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해 주었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 조항에는 사제와 레위인이 또는 주검을 만지게 되면 제사를 집전할 수가 없다. 다른 말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기로 하였는데 오던 길에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겼다라고 하여 제가 이 시간을 펑크낸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화할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으며 두 번째는 이러한 사실을 이 착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유는 누군가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했던 사람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율법 교사였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 율법 교사도 예수 그리스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율법 교사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율법도 인간의 생명 앞에는 그것도 우선시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드리려 합니다. 올해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관한 법률에 대해 6만 명이 넘는 분들이 반대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서 2조 2항인 거주시설은 지역사회 자립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에도 장애인, 특히 거주시설에 있었던 중증 발달 장애인들의 투표 장소는 바로 그들의 보금자리인 거주시설이 투표 장소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인 참정권에서도 이토록 밝히고 있는데 왜 이 거주시설을 지역사회의 자립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일까? 또 다른 질문으로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당신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주시설처럼 시설이기에 사회적 복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체험업도 이용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시설에서 나가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세상에서의 상식, 소통, 윤리, 도덕이 구제하지 않고 깡패와 건달들도 알고 있는 사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회가 바로 제가 맡게 된 발표의 준비인 인간다운 삶을 장애인이 얻기 위해 바람직한 미래의 초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문은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제 제출을 하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이제 총체적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을 통해서 우회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부터 관심을 기울였고 실행을 해오고 있는 공공배달 앱. 이 정책을 저는 노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연구자로서 이 부분과 이 현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배달의 민족이 등장하며 우리나라의 문화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자 사람들과 여론의 볼멘소리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장의 논리는 여론을 통하여 이 논리를 잠식시키니 어떠한 프레임이냐면 바로 배달 기사의 노동력. 이러한 노동력을 통해서 여론은 조금씩 수그러드는가 했지만 그럼에도 배달에 대한 부담은 가중이 되고 있었던 상황에 두둥하고 등장하는 존재가 있으니 쿠팡 이치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점점 배달비가 무료로 그리고 점점 배달비가 감소가 되고 있는 현상에서 이들은 그 부분을 이타주의적 마음으로 그 회사에서 부담하는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타나 있듯이 저들은 이타주의만 1도 없습니다. 단돈 1원도 그들은 손이 않습니다. 이번에는 여론을 통해서 이 모든 비용 부담은 소비자와 회사가 아닌 누가? 점주가. 하지만 여론을 통해서 그들은 사장이잖아. 그러면서 사장이기 때문에 월급쟁이를 포기하고 너희들 편안하게 일을 하는 거 아냐? 라는 프레임으로서 이 논란의 여론의 공식을 잠식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펴놨던 분이 현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만큼 현장을 직접 보시고 현장을 뛰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만큼 정말 현 정부에서 그 대통령께서 직접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하시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와 거주인과 거주인들의 부모님들의 목소리 좀 듣고 극과 극으로 달려있는 이 정책에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에는 권성동 의원실에서 우리가 이제 토픽은 조금씩 바뀌지만 우리는 정말 개인인 이 중증장애인이 시설 안에서도 자립을 누리고 시설 밖에서도 자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기결정권과 자기옹호와 그런 자율성을 가진 그러한 정책을 보다 나은 선진화된 시설을 만들고자 어머니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고요. 사실 좌장이 해야 되는 역할은요, 시간 엄수를 잘 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거라 다음번에는 법률 쪽 관점에서 주제를 다루신 임무영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법무법인 임무영 변호사님께서는 법무법인 K1 체포의 변호사님이시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관점에서 바라본 장애인 관련 법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도 가능하고 학교도 다닐 수 있고 그렇지만 지능지수가 35인 사람은 아무것도 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거의 백치에 가까운데 이런 사람들을 동등한 그 급으로 놔두고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지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없는데 보건복지부가 이런 식으로 장애인의 분류를 뭉뚱그려서 그 하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싶은데 그 이유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법률은 대부분은 그 입법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를 하는데 이 장애인복지법에서 딱 이 시행규칙 하나만 입법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법 예고를 하지 않아서 왜 이 장애인 분류를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는가를 확인을 못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뭐냐? 입법 예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에 함으로써 부당한 입법을 갖거나 법령의 불필요한 부분을 고쳐서 실효성을 높이자는 게 목표인데 보통 40일 정도를 입법 예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경우는 입법 예고를 생략했는데 입법 예고를 생략하는 게 요건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 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런데 이 입법 생각하시고 아시겠지만은 이런 식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긴급한 거는 아니죠. 그런 다음에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예고하면 굉장히 보건복지부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입법 예고를 안 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곤란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보건복지부 스스로 자기들이 장애인 등급을 그 건국 이래 쭉 유지되어 온 6등급 체계를 심한 장애, 가벼운 장애 이렇게 나눈 데에는 스스로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이렇게 된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중증 장애인,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선별적이고 그 맞춤형 그 복지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냥 두루뭉술이 이렇게 이 장애인들에 대한 똑같은 대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 신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신부님 아니라 김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혼자 출퇴근할 수 있는 장애인, 출퇴근 못하고 남이 돕지 않으면은 우지도 못하는 장애인을 똑같이 대응하도록 만들어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그 전장애인을 비롯한 사람들의 탈시설 주장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출퇴근이 가능한 장애인을 위해서 탈시설을 한다. 그럼 그 탈시설 도입하면은 정말 본인이 거동도 못하는 장애인들까지 똑같이 탈시설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장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주기 위해서 이 장애인 분류를 이런 식으로 나눴다라는 의심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당연히 고쳤어야 되는데 윤 정부 3년 동안도 고쳐지지 않았고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도 역시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논리적인 근거는 없지만 제가 추측하건대는 보건복지부가 정책적 일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처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정부가 바뀐다 그래서 정책적 일관성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건 맞지만은 그 정책적 일관성이 옳은 것이어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 특정 집단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책 같다는 의심을 가진 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검증이 되고 그리고 그 잘못이라는 게 확인되면은 그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정책이 전혀 바뀌지 않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 내의 특정 카르텔이 존재하거나 아니면은 보건복지부와 전장현 등 특정 이익 집단이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근거 없는 의심이니까 음모론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장애인 지금 시간도 얼추 된 것 같은데 장애인 탈시설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점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장애인을 구체적인 장애 정도에 따른 대응을 못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보건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그 국가 예산에서 19%가 보건복지 예산이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뭐 국방 예산보다 거의 4배 훨씬 넘는데 이런 보건복지 예산이 과연 효율적이고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집행되고 있는가를 사실은 검증하고 이걸 체크해서 낭비되는 그 사사로운 이해 집단에게 흘러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있으면 그걸 막고 그 예산들을 정말 필요로 하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돌린다면은 우리나라 국가 예산 19%라는 게 거의 125조 원인데요. 이 돈 갖고 장애인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집행만 된다면은 우리 장애인 대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결국은 보건복지부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좀 더 감시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가 정말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계속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결론, 원래 제가 발표하는 게 결론이 탈시설 주장의 문제점과 대안이라서 그 대안을 아직 얘기를 안 해서 간단히 대안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시설의 경우는 결국 돈 문제죠. 그러니까 돈 욕심이 있는 누군가가 뭐 누군지 얘기하면 다 아시겠지만 이건 이름 얘기하면은 명예훼손죄가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 욕심 때문에 그 장애인들을 특히 중증 장애인들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생명의 위험에 처하게 위협에 빠뜨리는 그런 게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이건 뭐 그야 이렇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 매우 불순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러면서도 언론에서 잘 언급하지 않는 공공연한 비밀인데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는 말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시설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걸 확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존재하는 시설을 다 폐쇄해버리고 그냥 개별 주거를 만들어서 정말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관리조차 되지 않는 그런 식의 분산을 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방안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특히 여기 와 계신 부모의 회원님들께서 잘 느끼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수에 비해서 시설수가 훨씬 부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신규 시설을 증설하는 것이 정말 급선무지 있는 시설을 폐쇄하고 있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내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금 현재 국회 김모 의원을 비롯한 전장현 측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의심을 받는 분들이 계속 입법하는 법률들은 어떻게 엄밀하게 보면은 법률가적 관점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유기치사 방조 정도는 되고도 남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장애인 복지법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을 다시 개정해서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증장애인의 경우는 사실 일상생활에 약간의 불편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장애인 대책, 근데 사실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중증장애인보다 경증장애인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경증장애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세워두면 숫자가 많은 경증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더 장애인을 위한 대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중증장애인은 불편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중증장애인 위주로 장애인 대책이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헌법에서도 선언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는 사실은 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최우선 권리라는 점을 기본법인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해서 모든 입법과 관련된 모든 장애인 관련된 법 안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실천 방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5조 원이라는 보건복지 예산이 있지만은 이 예산 중에도 일단 이런저런 고정적인 예산이 있을 거고 그 외에 일부 가용적인 예산을 우선적으로
현재 설치된 시설에 투입해서 시설을 환경을 개선시키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서 중증 장애인을 최대한 가능하면 전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들이 여력이 있을 때 경증 장애인까지 포함한 장애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순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탈시설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로파간다에 대응할 기본적이고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책을 집행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증 장애인 물론 장애인이지만은 경증 장애인은 우선순위에서 뒤를 좀 밀어도 그분들은 조금 불편하고 많은 것인데 중증 장애인들은 돌아가시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할 국가적 일부가 있다는 부분이 탈시설과 관련돼서 전장현 시설 이동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결국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집단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법률 현장에서 실무감 있는 현장감 있는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법 없이도 행복한 사회, 법이 많은 사회에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장애인 개인이 존엄성을 정말 유지하면서 필요에 맞춘 개인형 맞춤형 서비스 그러한 것을 위해서 정책적 일관성이 얼마나 또 문제가 되고 우리가 그 정책적 일관성을 우리가 무사로 생각하지 않고 불일관적으로 받아들일 때 앞선 그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에르살렘의 아이만 악의 평범성 같은 그러한 우를 저희가 정말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시설에 사시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한 발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정말 우리가 모시기 참 어려운 분이시죠. 김국영 교수님, 서울의과대학교 우리 유키즈에도 나오시고 우리 몇 년 걸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웨이팅에 우리 김국영 교수님께서 성인 발달 장애인을 위한 의학적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국현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하는 내용이 여기 사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갖고 계신 것보다 조금 더 내용이 보강이 됐는데요. 오늘 자리를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좀 더 여기에 부응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뭐 찬물을 껴줄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제 경험들, 최근에 저희가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4일까지 3주간, 거의 3주죠. 3주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에 종사하시는 치료사분, 행동치료사분, 또 사회복지사분, 이런 분들이 뉴저지에 있는 러커스 대학에서 운영하는, 또 러커스에서 지원하는 이 각종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해서 실제로 그 거주시설의 어떤 선발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거주 이후에 또 돌봄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 돌봄의 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같이 또 그분들이 생존을 말씀하셨는데 선생님께서 물론 중증장애인 생존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만 중증과 또 중간 정도의 기능, 또 경증 이런 분들이 같이 순환 구조를 가지면서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좀 모아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슬라이드 제가 넘길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직접 넘기면서 하면 제일 좋은데요. 네, 보면서 할까요? 네.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 상당수의 발달장애인이 기대 수명을 일반인들의 발달 기대 수명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이 최근 2000년대 중반부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ASD 성인의 기대 수명은 왜 이렇게 짧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또 고민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지원이 결국에는 스트레스를 완충하고 소속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러한 부분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전환기 이후에,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이후에 실질적인 많은 정서적 고통과 신체적 질환들에 시달릴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정신건강의 위기가 그때 발생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살 위험성의 증가나 타해 위험성의 증가, 동시에 삶의 질의 저하, 그로 인한 평균 수명의 감소, 기대 수명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적절한 급여와 그 지원이 보장된 고용 환경들을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겠죠. 물론 이런 것에 대한 노력도 최근에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발달장애인 친화적 기업이나 친화적 직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협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도 다양한 전문가들 그리고 기업들과 손잡고 이러한 문제를 좀 더 발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주거 환경에 대한 고민도 이 발달장애 당사자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경험하면서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중증인 경우에는, 또 중증이 좀 더 심화된 경우에는 그 중증 환자들에 맞는 그 특성과 기능과 전반적인 삶의 프로세스에 맞는 신체적, 정신의학적 또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제대로 된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뉴저지 러버스 지역과 관련된 결과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도 주거와 돌봄에 있어서 핵심 요소로서 제안하고 있는 것 첫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이 어떠한 기능 상태를 갖고 어떠한 신경학적, 정신학적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의 근거 자료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기능과 지능과 현재 상태에 적합한 그런 교육과 적절한 지지와 또 적절한 돌봄이 갖추어진 그러한 거주시설, 거주기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관리를 초기에 첫 번째 스텝에서부터 철저하게 문서를 잘 갖고, 여기서의 문서는 전문가들에 의한 문서입니다. 뭐 부모님이나 본인이나 또는 전문가가 아닌 분들에 의해서,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의한 문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의료적 기록이라고 하면 의료 전문가에 의한 평가, 인지기능이라고 하면 신경심리학적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에 의한 평가, 이런 것들을 포괄한 그러한 평가들이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서 최근 몇 년간의 자료들이 통합적으로 제안되고 제시되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그분이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서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서겠죠. 두 번째는 그와 관련된 그러한 기능에 맞는 적절한 거주시설, 레지던셜 서비스를 발견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의 지원은 주로 지자체에서의 지원인데요.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어티즘 서비스와 관련된 그룹홈이나 서포티드 아파트먼트가 31개, 제가 이번에 방문했을 때는 34개로 늘어나 있었는데요. 이건 3년 전 자료고 3년 사이에 3개가 늘어나서 34개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모두 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디비주얼 서포트 플랜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한 명 개인에게 어떤 지지가 핵심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인디비주얼 서포트 플랜을 바탕으로 해서 거주시설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거주시설의 배정 과정도 첫 번째는 데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적응 과정을 1차적으로 거친 뒤에 주거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적 지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와 더불어서 이 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분이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 기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제로 전문가가 참여해서 함께 진행을 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의학적 요구, 그분이 경련장애가 있거나 또는 다양한 형태의 메타볼릭 신드롬이 있어서 당뇨나 고혈압을 어느 정도 보완을 받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피검사 지표나 그분들에 대한 검사 지표들을 가지고 의학적 요구도의 평가, 또 행동 조절 문제가 있거나 충동성 문제가 있을 경우에 문제 행동에 대한 ABA 기반 행동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에 대한 고려 사항들을 종합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결정하고 그 지원 수준에 근거해서 레지던셜 서비스 안에 반드시 이 지원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그러한 것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취미, 개인적인 활동 욕구에 대한 관리, 또 식사 준비, 약물 관리 등에 대한 관리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 요구사항에 대한 세라피틱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어떤 특정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만성질환 관리 같은 것은 투약은 매일매일 이루어지지만 평가는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평가 관리를 하면 충분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분의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런 요구사항들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아본 크게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본 요지와 관련된 것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전체적으로 그 지역 내에 이 발달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물론 대학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여기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성인 발달 장애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그것은 다학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회복지를 연구하시는 분들, 또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발달장애 심리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헤드쿼터를 이루어서 그분들의 역량과 그분들의 전문성을 담보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참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맞춤형 서비스들을 제공하게 되는데,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발달장애인들의 레저나 이런 employment, 즉 그분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2가지 핵심, 그분들의 일상을 어떻게 생활하시며 직업활동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개인 맞춤형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해서 스케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직업훈련 및 취업, 그리고 교통수단 사용, 대인관계 형태 및 대인관계에서의 유지 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도전적 행동이 있을 경우 그 도전적 행동을 예방 및 지원할 수 하기 위한 1:1 행동치료사의 동행 서비스가 항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서비스 체계가 있을 때 그분이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무 여건에 어떤 이분에게 프렌들리한, 이분의 기능이나 특성에 프렌들리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 직장 내에서의 활동을, 또 직장 내에서의 그 직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케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한편으로는 그 직장을 얻고자 하는, 어떤 직장에서 종사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대한 평가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발달장애인의 욕구 평가는 그분의 언어 능력이나 그분이 갖고 있는 표현 능력에 눈을 맞춰서 언어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분들이 실제 생활하는 다양한 형태의 리포트, 부모님들의 보고, 또 그분들을 돌보셨던 교사분들의 보고, 현재 그분을 케어하고 있는 케이스 매니저의 보고들을 총괄해서 그분의 욕구에 맞는 직업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그분의 욕구와 그분의 기능과 그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분이 항상 행복하고 즐거울 수만은 없고, 그분은 정신건강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문제 행동이나 도전 행동 때문에 주변 분들과 마찰을 일으키거나 주변 분들과 고통을
함께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 DDC라고 하는 Developmental Disability Intervention Service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내용들을 보면 공경 문제에 대한 거라든지 또는 섭씨 문제에 대한 거라든지 자살 자해와 관련된 충동 조절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서비스가 그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맥시멈이 하루에 총 6시간, 주 5일, 치료사 2명이 한 분을 케어하고 치료하는 과정들을 특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물론 여기서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서비스 플랜을 만들어서 거주시설에 계시거나 직장에서 생활하시는 동안에도 그런 정기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연계 체계를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성공적으로 이게 유지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34개의 이 중부지역에, 뉴저지 중부지역에 있는 그룹홈과 아파트를 직접 저희들이 방문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성인 발달장애 2분 내지 6분이 이 안에서 생활하고 계시고요. 상주 직원들이 24시간 물론 교대를 하면서 8시간 교대를 하면서 이분들을 케어하고 이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1인실이 생각보다 많고요. 실제로 이분들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1인실이 생각보다 많고, 1인실에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한 다양한 세부 플랜들이 데일리 베이스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덜트 데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먼저 이분들이 적합한 거주시설,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내내 계실 수 있는 그런 거주시설을 매칭시키는 데 있어서 일단 데이타임 액티비티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조절을 위한 데이타임 서비스를 반드시 거주시설 입소 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때 의학적인 평가, 행동적인 평가, 또 작업적인 평가를 함께 진행을 해서 가장 최근의 결과를 가지고 적절한 입소시설에 들어가셔서 그분에 맞는 개인적인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하고 난 뒤에 여기 계신 분이, 가운데 계신 분이 성인 발달장애 분이시고 언어가 전혀 되지 않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증 발달장애 분이신데 상당히 다양한 액티비티를 참여하는 걸 저희들이 함께 참여해서 본 뒤에 이분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가 돌아오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 이든이라고 하는 이 기영리 단체입니다. 뉴저지에 있는 이러한 Residential Service for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를 관리하고 있는 기영리 단체인데, 거기 홈페이지에 저희 사진을 실어줬습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네.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걸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지원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실 성인기 발달장애 의료지원 체계는 제가 볼 때는 국내는 거의 불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그거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곳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아마 경험해 보신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발달장애 거점병원의 핵심 역할 중에 하나가 도전행동을 갖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인데, 아동기의 도전행동을 도와주는 것을 매니지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발달장애 거점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풀타임 인력들, 그 중에 특히 행동치료, 작업치료, 임상심리 이런 분들이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이상에 대한 서비스는 거의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대병원과 한양대병원을 비롯해서 몇몇 지역 발달장애 지원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곳만이 저희 서울대병원이 1년간 작년에 진행했던 것이 22명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입원, 그리고 입원 및 외래 경과치료를 도와드렸는데, 그 중에 상당수도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상태로 AMA 디스차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적절한 치료 인력이 적절한 예산과 매칭이 돼서 병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성인 발달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 거점병원이 전국에 지금 처음에 이제 17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됐었는데, 현재 11개, 이제 앞으로 건양대병원이라고 충청남도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이 이번에 심사를 통과해서 9월이 되면 12개가 됩니다. 근데 그러한 병원들이 왜 확산되지 않느냐? 아무런 병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에 그런 유인책조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원장이나 그 병원에 있는 교수들이 특별한 임무에 대한 미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전혀 그것이 그 병원에서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병원들, 대표적으로 경북대병원 같은 병원이나 광주에 있는 전남대 같은 병원도 가장 중요한 거점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거점 병원과 관련된 이러한 행동치료, 그리고 의학적 치료를 넘어서서 의학적 관리를 도와드릴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적절한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건강검진이 도입될 수도 있고 또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들을 가지고 좀 더 조기 진단, 조기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급종합병원 안에, 상급종합병원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종합병원 안에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발달장애인의 기대 수명이 지금처럼 낮은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로 제가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번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 내용은 이제 그런 거주시설에 거주하고 계신 중증발달장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루하루를 생활하시는 게 그 개인적인 평가 그리고 개인적인 맞춤형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의미 있게 본인의 존엄성을 유지하시고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사진을 갖고 와서 잠깐 보여드리는 걸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영 교수님, 정말 이 개별화된 그 사례 관리에 의해서 개별화된 서비스, 발달장애인에게 그 존엄에 기반한 맞춤식 지원, 그러한 자립생활의 그 다양한 모델, 그 다양한 거주를 이용해서 그 시설 안에서도 자립생활이 가능한 사회적 서비스, 그 지역사회의 기반을 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멋있는, 근사한 그런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발제는 세 분 모두 마쳤고요. 이제는 이제 토론회 시간으로 들어가서 준비해 주시면 이제 토론자와 모든 분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시 안에 모든 걸 끝나야 돼서 시간 관계상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훌륭한 그 발제, 우리 신부님, 이준기 신부님, 또 임명 변호사님, 또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나아갈 그 모델을, 로드맵을 보여주신 김동영 교수님, 발제해 주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패널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다면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로드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김연아 회장님의 거주시설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대표 김연아입니다. 먼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아주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복지는 그 본령을 잃고 어느덧 정치적 진영 논의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최종종 장애인들이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주시설 장애인 대부분은 거주시설에서 제공하는 24시간 밀착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며 상시 돌봄과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반면 자립지원주택에서는 한시적 돌봄에 따른 돌봄 공백으로 인해 갑자기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와 지원 서비스의 결합을 시설의 본질이라고 볼 때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자립지원주택도 엄연한 시설입니다. 중증 발달 장애인에게 탈시설이란 안전한 시설에서 생존의 위협이 있는 시설로 옮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지원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탈시설이라는 것은 그 주장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미 많은 거주시설에서는 자립지원에 힘을 쏟고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에 바탕을 둔 자립생활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의 핵심을 세심한 지원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있으므로 거주시설 장애인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주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주시설은 앞으로 적정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 재정 지출은 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로 낮은 수준입니다. 거주시설은 20년째 4.7명당 2명이라는 인력 지원 체계,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 기능보강 사업 동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시설 장애인도 거주시설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24년도에 4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과 리모델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복도식이던 생활 공간을 거실이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다인실을 1, 2인실로 개조했으며 한 곳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전담 돌보시설로 전환해 장애인들에 대한 맞춤형 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0개 시설에 대해서도 거주시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환경 개선은 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중증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 다인실에서 1, 2인실로 바꾼 후에 도전 행동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 거주시설의 다양화를 촉구합니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40대 초반부터 조기 노화 관련 문제가 두드러지는데 부모의 고령화와도 겹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화를 겪는 발달장애인은 건강 이상을 표현하지 못하고 기존의 도전 행동이 악화될 수 있기에 일반 노인 요양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중증 발달장애인 요양시설 설치가 시급합니다. 또한 집중 지원형 주거 모델 도입도 필요합니다. 현재 거주시설과 재가 서비스로 감당이 되지 않아서 정신병원에 가 있는 최중증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구제 방안이 시급합니다. 이런 요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돌봄 및 요양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선진화 및 다양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 절실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시설을 선택하든 자립지원주택을 선택하든 장애인과 가족의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탈시설 정책은 시설 장애인들을 강제로 퇴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고의적으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들이 복지의 사각지대로 몰려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여 거주시설에서 사는 장애인들도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중증 발달 장애인들이 어디에 살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복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무엇이 필요한지 인간의 정말 존엄성이 입각한 우리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된 그 욕구에 충족되고 맞추는 그러한 거주시설에 대한 그 제언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변경희 교수님께서 중증장애인
24시간 통합 돌봄의 문제점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받은 변경입니다. 일단 정부가 적어도 우리 재가장애인 22만 명의 재가장애인 중에 이렇게 중증들이 있고 이 중증들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만든 거에 대해서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를 세밀히 보면 이제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말하면 오용에도 문제점이 있고 이용 기간도 3년이에요. 네, 그리고 어떤 그 선정조사표 또한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우리 임무영 변호사님 말씀하셨을 때 장애 등급 폐지 얘기했을 때 제가 3년 동안 장애 폐지 연구를 주 연구자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만들었던 그림은 좀 덜 심한 장애, 심한 장애는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가 서비스 구간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기능이 이 정도 되면 이러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였는데 당시 복지부가 부담스럽다. 왜냐면 우리가 인프라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부담스럽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3년 동안 만든 게 지금 기존의 활동 지원 조사표로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제가 진짜 좌절했어요. 오늘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3분, 5분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긴 합니다.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4시간 너무 필요하죠. 우리가 늘상 말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제공 기간에 대한 제어는 우리 회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거 심사를 가거든요. 이 심사를 가면 저 눈물 없이 보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중증들이 많은지 몰라요. 진짜 도전적인 행동이 심하고, 부모들은 이미 70세가 넘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3년 하고 안 한다?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부모들은 이미 중년가 많고 정말 최중증이기 때문에 이거 누가 제일 잘하느냐? 이것이 또 여러분 아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집에 가요. 네, 이런 그만의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넌센스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었던 거 저는 이거 심사 갈 때마다 한 2시간 흥분해요, 제가. 근데 이거 혈압 올려서 이거 심사 오지 말아야겠다 할 정도로 진짜 이 많은 예산을 넌센스를 쓰고 있는데 저는 24시간 개별 1:1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대 사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거죠. 네,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안 바꾸는 이 무궁무 가정이 진짜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요, 만족도가 다 떨어져요. 이거 되게 더 재밌는 거는요, 하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나는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짧은 시간에 말하고 싶은 거는 주간활동시설, 우리 주간이용시설, 장애인 복지관, 평생교육센터 여러분 아시죠? 다 제목만 다르고 안에 들어가면 다 비슷비슷해요. 지금 우리 발달장애인 성인기 프로그램 다시 한번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 중증 사업이 주간 활동도 있어요. 1:1도 있고 그룹도 있어요. 근데 왜 그거 따로 내줘요? 왜 따로 예산을 또 드려요? 저는 기존에 있는 주간 활동에서 이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인력이 필요하니까 인력 더 달라고 되면 우리가 이용비가 훨씬 줄어들거든요. 예산이 훨씬 줄어드는데 우리나라 센터 너무 많아요. 갖다 얹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미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진작에 안타까워서 저는 여기다 이런 말을 썼어요. 사회적 책임성.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분, 주간 활동 하시는 분, 나가 돈 닦고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 책임성을 갖고 이 중증들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24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은 거주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현실화도 시켜야 되는 게 이들은 굉장히 중증이고 이들 부모는 이미 노령화됐고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예산을 쏘면서 너무너무 비효율적이라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서명을 받더라도 이거는 빨리 좀 잡아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최근 들어서 가장 안타까운 정책입니다. 여러분 다 힘을 합쳐서 이거 우리 한번 제조 좀 해야 됩니다. 부산 안에서 지속적인 이러한 서비스를 통한 통합 돌봄을 통한 그런 로드맵이 만들어진다면 더없이 저희가 원하는 그 모델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니엘 복지원 지승원 원장님께서 장애인을 위한 바람직한 거주시설 환경 변화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에 많이 쫓길 것 같아서 읽으면 10분 분량을 준비했는데 5분으로 하라고 하셔서 반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바람직한 거주시설 환경 변화.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바람직한 거주시설 환경은 개인 공간 1인당 1.5평 이상, 4인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되고
공용공간 1인당 1편 이상으로 부엌과 세탁실을 포함하여 일반 가정집과 같이 설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화장실은 최대 5명당 1인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매년 지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 안내에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영역 7 환경의 일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저는 직업재활시설에서 10년 정도 업무하다가 2019년 거주시설 원장으로 부임하여 7년 동안 위의 서비스 최저기준 장애인복지법 제60조 3규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커다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3년마다 있는 시설 평가에서 다른 영역은 모두 A를 받는데 시설 영역만 C를 받고 있어서였고, 상식적으로 큰 방 한 개에 4-5명이 생활하는 모습은 쾌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복지원이 1977년에 지어진 복도형 대형 시설로 초기 2층과 3층 총 방 10개에 10명씩 100명이 생활하는 대형 거주시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2019년에는 많은 이용인들이 자립하고 74명이 있었지만 그때도 바람직한 거주시설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었던 체험을 통해 꾸준히 자립을 지원하여 정원 54명이 되어 최저 서비스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서 수억의 리모델링비를 축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부족한 생계비와 노후된 시설관리 유지 비용에 국고 운영비를 포함하여 매년 수천만 원의 자부담 법인 전입금과 후원금을 써야 겨우 운영이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게다가 기능 보강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30명으로 정원을 줄이는 계획서를 포함해야 되는데 당시 그룹홈이나 임대주택,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등의 공급도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원이 있다 해도 자립의사가 확실한 채용후의 이용인도 소수였고 본원의 성인 이용인들은 대부분 체중증이 이어서인지 자립을 연계하는 지원하는 시설에서도 꺼리는 듯했습니다. 시행이 어려운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능 보강을 신청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곳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이용인들이 다인실에 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2층 120평의 3분의 1인 40평 정도를 3인실 2개와 2인실 2개, 복도를 거실로 만드는 리모델링을 자체적으로 3천여만 원을 들여서 해보았고 이용인과 종사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2022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있었고 1억 1천만 원을 지원받고 2,5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하여 2층에 남은 80평을 2, 3인실 6개와 큰 거실과 부엌이 있는 생활환경으로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정말 하늘이 돕는지 2023년에는 서울시에서 복도형 당인시설을 가정형 개인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고 어렵게 3천만 원을 들여 준비한 설계도와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됐고 6억 2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2층과는 달리 3층은 천장과 바닥, 벽을 다 철거하고 화장실, 전기, 소방, 통신, 냉난방, 북박이짐까지 모두 리모델링하여 1인실 5개와 2인실 7개, 화장실 7개를 만들어 3인이 1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27년 만에 이용인들에게 가정형 구조의 거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글에는 쓰진 않았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서울시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길게 과정을 설명한 이유는 바람직한 거주시설 환경은 이미 서비스 최저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0평을 기준으로 시설 스스로는 3천만 원 수준의 변화를, 후원을 받으면 6천만 원 수준의 변화를, 공공의 지자체가 나서면 2억 수준의 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해서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자립 지원이 어려워진 최근에 거주시설의 이용인에게도 이러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거주시설의 많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으나 공공에서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 보다 나은 발전된 복지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원 사업이 올해에도 그리고 3년간 더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지자체의 지원이 더 확대되고 많아져 탈시설 논의의 변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중요하고요.
끝으로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 집중형 신규 시설은 오히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범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그 바람직한 거주시설을 어렵게 만들어 주셨고, 그러한 그 변화된 그 사진과 함께 그런 모델을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어찌 보면 그 가장 많은 질문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토론자이신데요. 성재경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과장님이십니다. 오늘 참 좀 어려우시죠? 많은 질문이 우리 과장님께 정책적 제언 때문에 올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장애인 정책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성재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우리 김연아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많은 성원을 가지고 또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돼서 상당히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장애인 종합계열하고 그 거주시설 정책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이미 나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그 맞춤형 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과거에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6급까지 등급제를 펼칠 게 있었는데, 그것이 그 장애인 여러분들의 욕구를 반영하는데 충분치 못하다는 그런 의견, 또 여러 차별적인 그런 관점, 그런 의견이 수용돼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렇지만 추진하는 맞춤형 정책의 어떤 상판되게 그걸 뭉뚱그려서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장애인 종합조사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상세하게 더 각 서비스별로 그거에 맞게 이렇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24시간 케어라든가 긴급돌봄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첫 발을 띄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족한 여러분들의 수준의 그 등급피해는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저희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니까요. 저희가 첫발을 내린 거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말씀은 그냥 책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은 이걸 꼭 저희가 그동안 탈실을 거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이것은 크게는 이제 당사자의 결정에 따라서 거주지를 결정하게 하고, 그 지역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참여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큰 당사자의 어떤 사회 참여라든가 주체적인 어떤 삶, 그런 것을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줬으면 하고, 저희가 개인별 지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살짝에 당사자의 의사나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할 거기 때문에 강제적인 의사라든가 강제적으로 시절에서 나가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하위 법령 절차가 마련되를 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연아 대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을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주시설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분별 말씀을 있었는데, 우리 6차 종합계획에도 의료 집중형 장애인 거주시설 시범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의료 서비스 제공을 집중형 사업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실험사업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도 좀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제가 생각하기에 시설이 없는 나라가 그게 뭐 있는지 잘 모르겠고 가능한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설의 어떤 전문화라든가 다양화 이런 관점에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정책함에 있어서 좀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랍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또 신체적인 어떤 그런 장애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상 어떤 장애가 실제로 이루어진 게 진정한 장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그런 신체적 기능적인 장애가 실질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한 우리 장애인들의 개별화된 맞춤식 지원 서비스로 인해서 정말 건강하고 편안한 그런 주거 지원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그런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발제전 선생님들과 토르대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